예, 효율적 시장이냐 아니냐, 금융시장이 이게 논란이죠. 그런데 이게 정리되기 어려운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것의 어, 증거들이 더 넘쳐났고, 뭐 그게 대세였다고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금 그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할까요? 그래서 뭐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오랫동안 주장했던 그 로버트 쉴러 교수님,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그 볼로틸러티 퍼즐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던 80년대에 말씀을 하셨죠. 근데 이제 노벨상을 금융위기 이후에 받으면서 어떤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behavioral finance, 그래서 behavioral economics를 얘기했던 또 경제학자가 또 노벨 금융위기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, 이 논란은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그런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또는 위험 회피 계수가 시간을 따라서 변한다는 식으로 또 설명을 하면서 디펜스를 하는 그런 모양새죠.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 효율적 시장 관련한 논란에 관해서 학계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엔 효율적 시장이 대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,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효율적 시장임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뭐 오랫동안 있었죠. 지금도 물론이고. 왜냐하면은 그 저평가 고평가 주식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뭐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노력이 되고, 그런 노력은 비용만 지출하면서 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하게 만들고, 그래서 고객한테 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고의적으로 이렇게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설명하려는 그 양쪽의 입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효율적 시장 논란이 정리되기 어려운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. 하나는 이 투자 규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년 0.1%씩 그 펀드의 퍼포먼스,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이익은 50억 불 곱하기 0.01%죠. 0.001, 1%가 0.01이니까 이게 틀렸네. 0.001을 곱하면 500만 불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불을 다 안 줘도 한 300만 불 정도 이 사람이 기여한 거에 비하면 충분히 300만 불이나 뭐 200만 불 정도의 보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 0.01%는 통계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그 세상에서는 이 효율적 시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.
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경제학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어, 특히 S&P 500 지수, 미국의 그 시장 물론 이제 큰 회사를 대표하는 지수가 되겠지만 그 연간 표준 편차가 한 20%라고 보면 거기서 이 0.1%의 공헌은 뭐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거든요. 근데 특히 통계적으로는. 근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될 텐데,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우리의 그 아카데믹 월드에서는 그 통계적인 툴이 조금 약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두 번째 이런 논란이 정리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선택 편의의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버는 기법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. 그럴 경우에 이거를 공개하면서 유용해질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고, 또는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가 그 돈 버는 기법을 활용해서 직접 돈을 벌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 텐데, 이게 후자가 당연히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옵션이라고 봐야죠. 실제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벌어야죠. 바보가 아닌 한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법으로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알려지지만, 실제로 돈을 버는 기법이 있을 때 그 기법은 바로 이런 선택 편의의 문제 때문에 돈을 버는 기법은 안 알려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공정하게 어떤 투자 기법이 있을 때, 하나는 쉽게 알려지고 돈을 못 버는 기법은, 하나는 잘 안 알려지는 그런 실제로 돈 버는 기법은, 그렇다면 그런 투자 기법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, 근본적으로. 이제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을 거고, 또 하나는 이 행운의 사건 문제인데요. 우리는 그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투자자나 투자회사가 놀랄만한 투자 성과를 올렸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죠.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놀랄만한 투자 성과가 사실 행운의 사건에 불과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50번을 던진다고 해보죠. 50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75% 이상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한다 라고 하면, 이걸 한 사람이 이런 게임을 한다면 75% 이상 앞면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죠. 그런데 동전 50번 던지는 것을 10,000명이서 한다 라고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앞면이 75% 이상 나올 수가 있을 거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건 확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게임을 했을 때 그 운이 좋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투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,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 기법은 사실 별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
정리하기는 쉽지 않다. 자, 하나는 뭐였죠? 제일 처음에 나왔던 투자 규모의 문제.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거를 잡아내기 어렵다. 그 다음에 선택 편의의 문제. 돈이 벌리는 기법은 알려지기 어렵고 돈 벌리지 않는 기법이 알려지기 쉽다. 그 다음에 럭, 행운의 사건의 문제. 이게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주식 투자를 하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 중에 몇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. 오늘 여기까지